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정인석입니다. 저는 KSCCM ACCC 2021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COVID-19과 에크모라는 주제에 대해서 문헌고찰과 진로 경험을 토대로 최신 지견을 정리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OVID-19과 에크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행 중인 COVID-19 감염병은 1800년대 초반 콜레라와 19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과 함께 100년 주기의 대유행병으로 인류 역사에 남을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WHO 기준으로 작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의 누적 COVID-19 환자 수는 대략 1억 2200만 명 정도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270만 명 정도입니다. 새로운 환자 발생 비율도 금년 1월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현재도 매일 40만에서 50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내 상황은 질병관리청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9만 8천여 명의 누적 환자 수를 보이며 사망하신 분의 숫자도 1,700여 명으로 1.7%의 추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과 8월에 1, 2차 대유행이 발생하였으며 11월 이후 발생한 3차 대유행에서 12월 24일 하루 신규 발생 환자 수는 1,200여 명이 발생하는 정점을 보였다가 현재는 매일 400여 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누적 환자 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작년 11월 3차 대유행 이후 증가된 점차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 COVID-19의 화두는 백신 접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개의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앞다투어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고 만족스러운 초기 결과를 보고하면서 국내에서도 2월 말 이후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RNA 백신,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시작하였고 어제까지 67만여 명의 전체 인구의 1.3%의 국민에서 COVID-19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현재의 상황이 종식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다음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 바이럴 아웃브레이크에서 에크모의 역할 변화와 COVID-19 감염증에 대한 에크모 치료의 근거, 그리고 최근 발표된 치료 결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에크모 의사들이 중심으로 제정한 COVID-19 에크모 적용 기준과 치료 원칙에 대한 전문가 공고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OVID-19과 에크모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이후 유행한 주요한 바이럴 아웃브레이크에 대해서 정리한 표와 그림입니다. 2003년의 사스, 2009년의 신종플루는 다행히도 국내에서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하는 주요한 바이럴 아웃브레이크는 2015년 메르스 때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학회에 참석하신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 중에서도 2015년 메르스 감염증이 유행할 당시 많은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셨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앞선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메르스는 팬데믹 상황은 아니었고 지역사회 감염이 아닌 대부분 병원 내 감염이 주요 전파 원인이었다는 특징과 함께 실제 감염 재생산 지수는 다른 감염병에 비해서는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쇼크를 동반한 심한 염증과 함께 에크모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치사율 또한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H1N1 바이럴 아웃브레이크 발생 전인 2009년에서 영국에서는 ARDS 환자에서 에크모 치료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시저 스터디 결과가 발표되었고 그 이후 발생한 H1N1 팬데믹 시기에 에크모 적용은 서구 국가에서 급속도로 증가했던 사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 메르스 아웃브레이크 상황 이후 에크모가 일반인에게도 제법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2018년 발생된 에올리아 스터디 결과는 2020년 코비드-19 상황에서 에크모가 통상적인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ARDS 환자에서 치료의 효용성을 제시해주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에크모와 관련된 무작위 배정 연구 결과는 에크모의 대중성과 효용성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H1N1 아웃브레이크 시기에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에크모 리퍼럴 시스템을 구축하고 H1N1 환자들에서 시행한 에크모 치료 성적을 국가 단위 결과로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메디안 에이지가 30대이면서 PF 레이셔가 60 정도인 중증 ARDS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에크모를 적용한 결과라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크모 치료를 시작하기 전 기계호흡 기간도 5일 이내로 비교적 짧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성적은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생존율을 50에서 80%의 높은 생존 퇴원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유행은 H1N1과 다르게 팬데믹 아웃브레이크는 아니고 주로 중동과 우리나라에서 유행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저희 나라에서 발표한 몇 편의 논문을 통해 확인한 에크모 치료 결과도 기존의 ARDS와 유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보고된 에올리아 스터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올리아 스터디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는 내용으로는 주로 PF 레이셔를 기준으로 PF 레이셔가 3시간 이상 50 미만이거나 6시간 이상 80 미만일 경우 환자들을 연구 대상자로 선택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에크모를 사용하지 않는 군에서 상태가 악화되면 에크모군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제외 기준을 인정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에크모 치료군에서 비에크모 치료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효한 치료 결과의 우위성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통계적 검증을 통한 후속 연구에서 비에크모 치료군에서 에크모 치료군으로 전환된 환자에서는 치료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결과를 토대로 조기 적용된 에크모 치료의 장점이 확인되는 의의가 있었으며 이후 호흡부전 환자에서 에크모 치료 효용성에 대한 기준을 자리매김하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WHO와 NIH에서 작년 5월과 7월에 각각 코비드-19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에크모 적용 기준에 대한 치료 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공통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올리아 스터디에서 사용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에크모 적용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에비던스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제한된 환자에서 에크모를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치료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엘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초기 중국에서 발표한 에크모 치료 성적은 코비드-19 환자에서 에크모 치료의 효용성을 의심할 수 있을 정도 좋지 않은 치료 성적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메타 분석에서 에크모 치료군은 비에크모 치료군과 비교해서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치료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비드-19 에크모 환자들의 치료 경험이 좀 더 쌓이고 초기 에크모 치료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공유되면서 2020년 4월부터는 치료 성적이 향상되는데 4월 엘소에서 보고한 치료 결과를 확인해 보면 기존의 통상적인 ARDS에서 시행한 에크모 치료 결과와 비슷한 치료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엘소에서는 작년 3월과 7월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코비드-19 에크모 환자들의 선택 기준과 치료 원칙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주었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공고안이라는 수준을 아직 탈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엘소에서는 최근 2월 말에 코비드-19 환자에서 에크모 치료에 대한 세 번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과거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이드라인 내용을 좀 더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치료 근거와 타당성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코비드-19 환자에서 에크모 치료 선택 시 기존 환자 선택의 기준과 함께
각 병원별 수용 능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서 에크모 환자의 수용 범위를 넘어선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매우 엄격한 환자 선택 기준을 선택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코비드-19 에크모 환자들에 대한 치료 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고,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치료 타당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기계호흡 치료에 대해서는 기존의 로우 타이달 볼륨과 로우 프레셔 벤틸레이터의 치료 원칙과 동일한 치료 원칙을 시행해도 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 경피적 기관 절개술의 효용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프롬 포지션과 얼리 익스투베이션 후의 어웨이크닝 에크모에 대해서도 그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에비던스가 부족하므로 현 시점에서 강하게 권장할 수 없다는 현실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비드-19 환자에서 출혈과 혈전 생성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기존에 확립된 하응고 요법을 준수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신부전 혈전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검사를 정규검사로 시행할 정도는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또 수혈의 원칙에 대해서도 기존의 각 병원별 수혈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면 그 기준을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환자에서는 다양한 심장 증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에크모 치료 전후에 VA 에크모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코비드-19 환자에서 주요 병태 생리로 제시하고 있는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한 치료를 제시하고 있는 사이토카인 제거를 위한 혈액 필터 사용은 아직까지는 적용 근거가 낮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크모용 인공산화기를 통한 사스코브2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을 시사할 만한 근거는 약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인공호흡기 유발 폐렴이나 박테레미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크모 치료 도중 비알 치료는 치료의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특히 이 식으로 이행될 환자에서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많은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보다 강한 증거로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비드-19에 대한 폐렴이 과연 기존의 다른 원인균에 의한 폐렴 또는 ARDS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느냐에 대한 연구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코비드-19에 의한 ARDS 경우가 기존의 다른 질환군에 의한 ARDS와 비교하였을 때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은 코비드-19 환자에서 심근 또는 심혈관계에 침범하는 경우에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환자에서 감염증이 발생되어지면 초기에 여러 가지 경미한 증상이 일어나지만 이 상황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폐렴과 같은 그런 폐합병증 증상이 발생되어지고 이 상황에서 보다 더 진행되어지게 되면은 다양한 장기를 침범하는 과염증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한 가지 특징은 심장을 침범한다라는 특징을 보이며 심장을 침범하는 경우는 기존의 카디오제닉 샥 환자처럼 다양한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코비드-19 환자에서 심혈관계 침범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병태 생리에 대해서 설명한 그림입니다. 첫 번째로 ACE 이니비터에 매개를 둔 심근세포의 침범이라든가 또는 하이폭시아 인듀스드 마이오카디알 인저리 또는 마이크로베스큘라 데미지 또는 시스테믹 인플라메토리 리스판스의 이런 원인 등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한 마이오카다이티스 또는 어큐트 카디악 인저리로 인해서 아리스미아, 펄모니 이데마 또는 비너스 컨제스천, 카디오제닉 샤이까지 다양한 심혈관계 증상이 발생되어지게 됩니다. 또 급성기 코비드-19 환자에서 심혈관계 침범이 대부분 환자에서 회복되어진다고 되어 있지만
회복되어진 이후에도 치료에 스카를 남기는 그런 경우도 있으며, 또 만성적으로 포스트 코비드 신드롬으로 페리카디얼 이퓨전, 마이오카다이티스, 마이오카디얼 이데마 또는 인터스티셜 파이브로시스 등의 영구적인 합병증을 남긴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계속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케이스들은 다양한 형태의 심혈관계 증상으로 나타내는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ST 엘리베이션을 동반한, 그다음에 페리카디얼 입션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 코비드-19 감염증이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된 그런 케이스를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러한 상황이 조금 더 발전되어서 카디오제닉 샥이 발생된 환자에서 VA 에크모를 시행하였다라는 케이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런 카디오제닉 샥이 결국은 디컴펜세이티드 하트 페일리어가 발생되어서 하트 페일리어로 치료를 받고 있다가 결국은 심장 이식을 시행하였다라는 그런 보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비드-19 환자에서 심혈관계 침범을 확인하는 방법은 많은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카디악 MRI를 시행하거나 또는 간단하게 카디악 엔자임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특히 트로포닌 I를 기준으로 코비드-19 감염증이 회복되어져서 퇴원한 환자들에서 트로포닌 I를 측정한 결과 정상 환자들에 비해서 매우 증가되어졌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심혈관계 침범의 증상이 나타나는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환자들에서 심근세포에 의한 어떤 그 카디악 엔자임의 상승 증상은 사실은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숨어있는 증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합병증 또는 폐 증상만 나타나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심혈관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또는 처음부터 심혈관계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도 같이 숙지하면서 에크모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한국의 다기간 치료 경험을 모아서 분석한 결과와 함께 대한흉부외과 학회에서 제시한 치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대한흉부외과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으로 2020년 11월 25일 현재 상황에서 에크모 환자들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코비드-19 에크모 환자는 86명이었고 위닝은 51명, 또 3명의 환자는 폐이식으로 진행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환자 발생 상황은 질병관리청의 발표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9만 8천여 명의 누적 환자 수가 보이며, 사망하신 분의 숫자도 1,700여 명으로 약 1.7%의 추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 환자 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작년 11월 3차 대유행 이후 증가된 환자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1월 13일 상황으로 11월 대유행 이후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서 148명의 환자가 에크모를 치료하고 있으며 그중에 62명의 환자가 위닝을 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코비드-19 환자에서 에크모를 시행한 21개 병원이 참여하였고, 대한흉부외과학회와 질병관리청이 선행연구 결과물에 대한 문헌고찰을 시행하였으며, 국내 코비드-19 에크모 환자 레지스트를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도록 도출한 공고안입니다. 이 공고안에 포함된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모 치료는 국내 중증 코비드-19 감염 환자에서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치료 방법이며, 에크모 중요 결정과 환자 관리는 다학적 진료팀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에크모 치료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는 에크모 환자의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경우를 대비해서 코비드-19 환자에서 에크모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아울러 에크모 환자에 대한 이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코비드-19 감염에 의해서 ARDS가 발생한 환자는 WHO 공고안과 동일하게 PF 레이시오 50 미만으로 3시간 이상 또는 80 미만으로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VV 에크모 치료 시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기계호흡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흡되지 않는 경우 기계호흡 치료가 시작된 시점부터 5일 이내에 에크모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환자에서 혈압 저하 등의 혁후 증상이 저명하게 나타나는 경우 심혈관계 침범을 의심하고 VA 에크모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VV 에크모 치료를 시행 중인 환자인 경우라도 심혈관계 증상이 나타난다면 VA 에크모 또는 하이브리드 에크모 치료로 전환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코비드-19 에크모 환자 레지스트리를 분석한 결과 당뇨병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와 7일 이상의 기계호흡 치료를 시행한 경우 치료 실패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에크모 치료를 선택할 경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에크모 치료 시설을 갖춘 각 병원에서는 에크모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경우를 대비해야 하며 코비드-19 환자에서 에크모 적용기능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에크모 환자에 대한 이송 시스템 또한 구축해야 합니다. 중증도 신경학적 손상, 폐혈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 또는 심폐이식이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에서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에크모 환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치료의 과정을 재평가한 다음에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에크모의 중단을 권유할 수 있으며 연명으로 중단 절차에 의거해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진은 오늘 학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한 번 정도 보신 경험이 있을 거로 생각되어지는데 1950년 미국에서 대규모로 소아마비가 발병되어졌던 시점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본 사진은 보스턴 칠드런스 하스피탈 홈페이지에서 발제를 해왔으며 이 당시의 치료 경험들을 상세히 소개해 줬는데 그 내용을 잠깐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 자원의 부족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진의 희생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해 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병원 시설과 자원을 재분배하는 과정을 또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재와는 다른 네거티브 프레셔에 의한 과거 인공호흡기가 보다 더 현대식 인공호흡기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아마비 치료에 대한 진로 지침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다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면 코비드-19에 의한 감염증에 의한 에크모 환자의 치료의 지침은 사실은 기존의 환자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코비드-19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의 에크모 치료 경험은 앞으로의 또 다른 감염증 또는 대규모 환자 발생을 대비해서 저희들에게 값진 교훈과 경험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진료 경험을 토대로 마련되어진 여러 가지 치료 결과를 토대로 저는 향후에 국내 코비드-19 에크모 지침, 더 나아가서 ARDS 또는 전체적인 에크모에 대한 진료 지침을 마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연구 방향을 종합해서 향후에 다양한 직종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향후 진료 지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보자는 제안을 함으로써 이번 발표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